네, 오늘 위중증 환자는 17명이 늘어서 현재 857명이 됐고요. 사망자 57명이 늘어서 국내 사망자는 모두 4,077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어제에 이어서 7,000명대입니다. 7,102명이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지표도 굉장히 나쁩니다. 만일에 오늘 지표와 같이 유지가 되면은 다음 주에 확진 상황은 정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7,102명 나왔는데요. 어제하고 비교하면 언제나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피크를 찍고 내려간다 그랬는데 어제가 역대 최고치인 7,175명. 오늘하고 비교하면 오늘 단지 70명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안 줄거나 목요일 날 더 높아지거나 이러면은 그것이 다음 주에 반영이 되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폭발적인 양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 토, 일, 월까지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상황이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적게 줄어들게 되면은 다음 주 상황은 다시 이번 주 어제 있었던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도 안타깝게 오늘 57분이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위중증자는 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위중증자가 대거 늘면서 오늘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 위중증자 857명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연령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위중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857명, 60대까지 하게 되면 715명으로 전체 대비 83.43%,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799명, 93.23%가 됩니다. 20대 한번 보시면 20대는 오늘 2명인데 어제 3명이었다가 오늘 2명이니까 하루 만에 위중증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서 위중증이 1명 이렇게 조원 상태가 되어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로 잡히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호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과 관련해서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우선은 사망자 0세에서 9세까지 어제 없던 사망자가 오늘 1명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0세에서 9세까지 사망자가 어제까지 2명, 오늘 1명 되면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의 0세부터 9세까지의 사망자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보를 아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사망은 5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대까지가 54명, 그래서 전체 대비 94.74%. 오늘은 또 특이하게 30대에도 사망자가 한 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진 상황이 나빠지면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40대, 오늘은 또 상당히 드물게 30대에도 사망이 잡힌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세부터 9세까지도 사망자가 1명이 잡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확진,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모든 지표들이 다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은 추가 접종은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인 경우에는 어제 45,500명 정도가 접종하면서 전체 인구 대비 4,282만여 명, 그래서 비율로는 83.4%. 2차 접종은 어제 하루 5만 1,000여 분 정도가 접종하면서 전체 접종자는 4,150만 9천여 명. 그래서 비율로는 80.8%.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은 어제 하루 거의 30만 명, 29만 9천 명이니까 거의 30만 명 접종하면서 총 접종자는 480만 명이 넘는 비율로는
9.4%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역 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역 당국이 정례 브리핑에서 중증 화율 추정 오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 2주 안에 중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좀 총론에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며칠째 계속 어떤 브리핑을 하고 있냐면 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가 4,000명이 약간 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입니다. 93%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매일 나오는 신규 사망자에서 숫자로 동수가 백신 접종 안 한 분하고 백신 접종 한 분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에 요즘에 한 50명 정도가 사망하니까 50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0명이라고 하면 25명이 미접종자, 25명이 백신 접종자라는 거죠. 60대 이상에서. 그러면은 백신 접종을 한 것이 비율로 1대 9니까 원래 백신 접종 한 데서는 그거의 9배를 곱하면은 225명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25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백신이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9배가 더 나와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일단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효과 때문에 225명이 나오지 않고 25명만 나와서 동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60대 이상의 백신 접종 비율이 9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접종자에서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중증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60대 이상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두 번째, 60대 이상 중에서 지금 온전한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거의 90%나 되지만 그래서 추가 접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터샷의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더 높여야 되느냐? 오늘 하루, 그러니까 어제겠죠? 추가 부스터샷을 하신 분이 29만 9천여 명, 그러니까 3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백신 1차 접종을 많이 할 때 하루에 거의 100만 명, 좀 많다 싶으면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스터샷은 그거에 비하면 속도가 훨씬 못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중증 사망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령은 60대 이상이라는 거죠, 이게. 또 60대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만 놓고 보면은 이분들에게서 부스트샷을 지금 하루에 30만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신속하게 부스트샷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른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중증을 가는 거를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교수님 그 치료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그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애초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할 때 백신 접종률이 80%가 달성이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망은 저도 틀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국도 아마 그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국은 위중증화율, 그러니까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은 백신 때문에 보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위중증화율이 1.6%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병상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감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위중증화율이 그게 아니라 1.6% 정도가 아니라 2에서 2.5%. 그러니까 100명이 감염이 되면은 2명에서 2명 반 정도가 위중증화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위중증화율이 높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느냐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나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으면은 단기적 일상회복으로 갔을 때 백신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증화율이 생각보다 높아져서 지금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병상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당국도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 저 자신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정부가 그 백신과 관련해서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좀 그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은 메시지 관리를 다시 세팅을 해서 정부가 부스터샷을 맞아야 부스터샷을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맞아야 이 상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놔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 정도 동의합니다. 예. 반 정도 동의하는데 왜 반 정도 동의하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는 이분도 백신 접종을 2차 했을 때 부스터샷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백신을 막 접종할 때 얘기했던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막 하다가 보니까 통제가 안 되면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계속 바이러스와 공존하다 보니까 돌파 감염이 예. 생기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왜 동의 안 하느냐 하면은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 정도 동의하는 이유는 자, 만일에 당국이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3차 부스터샷이 온전한 백신 접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만일에 3차 부스터샷이 뚫리게 되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하게 되죠? 예, 그때는 더 궁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분은 지금 예. 2차 부스터샷을 한 것이 마치 백신의 끝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3차 부스터샷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 얘기는 3차 부스터샷이 온전한 백신 접종이라고 하면 3차 부스터샷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한 초기에는 항체 면역이 높기 때문에 감염을 막아주지만 백신의 본질적인 기능은 예. 위중증 사망을 막아주는 거다. 동시에 고연령층이 지금에 있어서의 부스터샷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어야 되는 이유는 오히려 고령층인 경우에는 젊은 분들과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백신 접종을 하느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젊은이들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든 백신 접종을 안 하든 부스터샷을 하든 부스터샷을 안 하든 건강한 젊은 분들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완전히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연세 드신 분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째 하나는 연세 드신 분은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백신 효과가 젊은 분들만 하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백신 접종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대상자, 타겟이 되는 대상자가 고연령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연령층은 백신 접종을 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수준의 면역이 유지가 안 되면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계속 존속하는 한에는. 그런데 만일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바이러스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하루에 확진 환자가 뭐 100명 이내로 온다. 이럴 예. 경우에는 고령층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뭐 부스터샷을 하네, 4차 부스터샷을 하네 이런 논의가 들어가겠지만 지금같이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 7,000명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특히 고연령층에서는 어느 수준의 면역을 계속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3차 부스터 샷이냐, 4차 부스터 샷이냐, 향후에 5차 부스터 샷이냐, 아니면은 오미크론에 특화된 부스터 샷이냐 상관없이 코로나19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주 타깃으로 한다. 대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면역을 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3차 부스터 샷이 온전한 부스터 샷이 될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 말씀하시는 거에 50% 정도밖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또 치료제 얘기를 묶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재택치료 활성화를 줄이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재택치료 지원비를 늘리고 가족격리 기간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내년 초부터는 60세 이상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 저는 당국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당국이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하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국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겠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고령자에게 처방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전혀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먹는 치료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크께 있고 다른 하나는 화이자께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주요 5대 기저질환이 최소한 1개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5대 주요 기저질환 1개 이상에서 뭐가 있냐면은 연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고위험 기저질환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는 치료제를 재택 중인 고령층에게 처방하겠다고 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의 용도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먹는 치료제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머크하고 화이자가 있을 때 화이자를 지금 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크 몰뉴피라비르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청와대 앞에서 데모라도 할 정도죠. 저는 왜 그러냐면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미 FDA의 외부 전문위원회가 이 약을 승인할 때 찬성 13, 반대 10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전히 암기형과 같은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임산부한테도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한다고 하는 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뉴피라비르를 가지고 만일에 재택에 있는 환자에게 쓰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화이자 먹는 치료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하겠어요, 우선. 그러는데 이 지점에서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항체 치료제는 머크에 먹는 치료제보다 첫째, 가격도 더 싸요. 거의 반 가격으로. 두 번째, 효과도 더 뛰어나요. 자, 머크 치료제는 최종 확정된 치료 효과가 30%입니다. 그러는데 항체 치료제는 치료 효과가 72%잖아요. 가격 더 싸죠. 반값 정도로. 그다음에 치료 효과 더 뛰어나죠. 안전성도 더 뛰어난데 만일에 당국이 화이자 먹는 치료제가 아니라 머크 먹는 치료제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면은 누가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편의성은 떨어지니까 재택 치료하는 그 중간에는 집에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국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당국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재택 치료 중인 분들에게도 항체 치료제를 쓰겠다고 당국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요청을 했지만은 설대우가 요청한다고 받아들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국이 아무튼 재택 치료 중인 이 대상자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항체 치료제를 쓰면 되잖아요. 왜? 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곳에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심지어 그제는 의협에서 동네 병의원을 통해서라도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쓰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화이자 치료제는 좀 놔두고 먹는 치료제로서 머크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를 비교할 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투약 편의성은 다소 딸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가 그다음에 치료 효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안전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항체 치료제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그 이외에 여러 국가들에게서 EMA의 항체 치료제가 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수출도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에게서 지금 이 레키로나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만일에 델타 변이에 대해서 이 항체 치료제가 작동을 안 하면은 그 지금 수입하는 국가들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유행 중인 델타 변이에도 지금 이 항체 치료제는 충분한 수준으로 적어도 기대하는 수준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외국에 팔리는 이 항체 치료제는 우리나라 약가와는 비교도 없을 정도로 거의 4배 정도나 비싼데도 팔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일에 재택 중인 분들에게 화이자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은 승인 내용에도 맞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맞으니까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머크의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보다 절대로 나은 점이 없고 오직 하나 투약의 편의성은 다소 편리할지 모르지만 병의원이 동원되고 그 이외에 여러 곳에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한다고 하면은 장점은 훨씬 더 있는 거죠. 첫째 하나는 투약을 단지 1시간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몸에 항체가 거의 석 달 이상 지속이 되면서 석 달 동안 정도나 추가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게 항체 치료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크에 먹는 치료제에 비해서 이 항체 치료제는 전혀 불리한 점이 없는데 당국이 왜 항체 치료제는 얘기 안 하고 먹는 치료제는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치료제와 관련해서 그 정재훈 교수가 한국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치료제가 중환자 전환율을 낮추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조기에 투약을 해야 하고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과연 재택 치료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용 시 이상 반응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재훈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먹는 치료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용이라고 했으니까 복용이라고 했으니까 먹는 치료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선 하나는 이거죠.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하나는 자 조기 발견하고 조기 투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항체 치료제가 되었던 무슨 치료제가 되었던 조기 투약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아무튼 조기에 투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기 투약은 방역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약을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투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만 고려되면 되는 거죠. 확진된 거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연령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연령이 낮을 때 기저질환 이것만 판단해가지고 바로 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약을 배송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 지자체 협조해서 바로 집으로 배달해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뭐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하루 만에도 배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배달에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항체 치료제 투약에서 보신 것처럼 질병청이나 당국이 얘기하는 거 따로, 현장이 따로라고 하는 걸 저는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정재훈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만일에 먹는 치료제를 복용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아닙니까? 재택치료 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부작용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약을 먹었는데도 병증이 악화되는 경우. 약을 먹었는데도 약이 안 듣고 왜냐하면 약을 먹었는데 약이 반드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약을 먹었는데도 약이 안 들어서 악화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와 관련해서 24시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지금 진료하고 데이터를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위험에 빠졌을 때 이송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재훈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얘기했는지 저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